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4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들 합니다. 얼었던 땅에서 꽃이 다시 피고 봄비가 내려 기억과 욕망이 뒤섞인다면서 미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붙인 이름입니다. 요사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뒤섞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화산처럼 폭발하듯 튀어오른 것 같습니다. 잔인한 달 4월의 중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14일 중앙은행 총재단 원래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7.5%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루피아화 가치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20명 중 18명이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에서는 21명 중 20명이 동결을 예상했었고 나머지 3명만이 0.25% 수준의 인하를 예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덧붙여서 중앙은행이 조만간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조언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루피아와 환율과 관련해서 향후 2달 동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본국으로의 배당금 송금이 있어서 당분간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4월 16일 미 달러당 12,859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46루피아 하락, 즉 0.36%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13,000선을 다시 뚫고 올라갈 것 같았던 모양새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된 4월 14일에 상승세를 멈추었고 15일에는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 약 80루피아 하락,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 소식이 들려온 16일에는 다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6일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088.7원으로 전주 대비 2.3원 하락, 즉 0.21% 평가 절상되며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1095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13일 월요일에는 1102.5원으로 마쳤었는데요. 당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송금으로 인한 달러 수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4월 16일 미국의 경기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1090원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02원 상승한 8.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16일 7.41%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7%포인트 상승하는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전과 대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4월 16일 전주 대비 80포인트 하락한 5,4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5조 5천억 루피아 규모에서 움직이다가 4월 16일 6조 3천억 루피아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13일 1분기 은행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은행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42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17.1%에 이를 것이고 본격적인 증가는 2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 목적별로는 운전자금, 투자자금, 소비자론의 순서였고요. 소비자론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론, 일반자금 순으로, 그리고 산업별로는 유통, 제조, 물류통신 순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17.1%는 2014년의 대출 증가율인 11.6%보다도 높고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2015년 대출 증가율 15 내지 1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숫자가 좀 과하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성장 예측치 5.7%에 대해서도 달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와 IMF는 지난해 5.02%보다 조금 높은 5.2%를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 자산 중 12.9%를 차지하는 만디리 은행의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은행장은 올해 대출 자산이 대략 15%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7.1%까지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달 부분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금 수요, 즉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 자산 중 9.4%를 차지하는 BCA 은행의 야야 스티아트마자 은행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좋아지리라는 것도 확신이 가질 않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 다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설사 좋아진다 하더라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아흐맛 누르짜야디는 성장률이 5.2%를 넘어야 대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성장률이 5에서 5.1% 사이로 그리고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14에서 15% 수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은행 수신, 즉 자금 조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작년엔 자금 확보에 다소 애를 먹었지만 올해는 유동성 확보가 이전에 비해 다소 용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하향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과 루피아화 변동성 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매파라고 부르고 이와는 달리 경기 부양, 고용 증대를 중시하는 입장을 비둘기파라고 부릅니다. 이번 중앙은행 회의에서는 매파적 금리 결정 외에도 비둘기파적 조치도 있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향후 기준 예대 비율을 높이고 예금 부분에 포함되는 항목의 채권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동일한 규모의 예금으로도 은행이 대출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산식 변경에 따라서 자금 조달 방안이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출이 증가되면 시중의 자금이 그만큼 많이 흘러가게 되고 소비와 투자도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현금성 재원의 92%까지만 대출 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전체의 예대 비율을 보면 89.4%였고 2013년에는 89.7%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12년에 한국의 창구지도와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즉 시중은행들이 2015년부터 총 대출 자산 대비 최소 5%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5% 이상씩 늘려서 2018년이 되면 최소 20%를 넘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 속에서 지난 2014년의 경우 은행들은 예금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즉 당국의 규제 기준인 예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증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불만을 줄이고 대출 증대를 독려하는 측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든 매든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에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이 모쪼록 효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분기 24억 3천만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루피아화는 강세를 보이며 발표 당일 오후에는 장마감을 앞두고 직전에 거의 100루피아 가까이가 전날 대비로는 약 80루피아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자라는 기쁜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웃지만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간 중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가 아닌 11.7% 감소한 391억 3천만 불을 기록했고
이보다 수입은 더 큰 감소폭인 15.1% 감소를 보이며 367억 불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한 최대 수출 품목이 석탄과 팜오일이었습니다. 석탄의 경우는 18.3% 감소한 46억 불, 팜오일은 13.6% 감소한 45억 7천만 불의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3위 품목인 기계 및 전자기기는 제조 부문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12.8%가 감소한 21억 5천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문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역 상대국들의 경기 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지난 1분기 7%의 경제 성장률로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유, 석탄, 가스 등 원자재 부문의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유류 수입이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44.5% 하락한 61억 불을, 그리고 유류를 제외한 부문은 5.1% 하락한 306억 불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 활동에 사용될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은 16.2% 하락한 277억 불을, 투자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재는 10.3% 감소한 64억 7천만 불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상수지 발표 직후 조코이 대통령은 수출 부문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 등 경제 강요들과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뿌리오노 수기아르토 대표이사, 섬유협회 자문단의 베니 스투리스노 의장, 그리고 가구공예품협회의 수노토 회장 등 수출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수출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 장관들 앞에서 직접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십시오 라며 적극적인 경청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계 인사들은 조세 환급 조치 간소화, 은행 접근성 강화, 인프라 개발 확대, 물류비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곧 답을 찾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기 교육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2012년 데이터에 기초해 최근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중 유치원 교육을 받는 비중이 2000년 24%에서 2012년 4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언뜻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00년에 유네스코가 세웠던 기준치인 80%에는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특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70%, 베트남 79%, 브루나이의 92% 등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작성된 해당 계획에서 유네스코는 각 지역과 국가별로 6개 부문의 교육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유아 보육 및 교육 외에 초등교육 의무화, 중등교육 확대, 성인 문맹률 축소, 양성교육 평등,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었습니다. 초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해당 취약 연령 인구 대비 취약자 수에 있어서 100%의 목표치를 설정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비율은 2000년 97%를 보였으나 2012년도에는 95%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하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웃 국가들보다도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의 96%, 베트남의 98%, 캄보디아의 98%보다도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 국가들은 이전 조사 때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후퇴된 결과를 보인 인도네시아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율이 아닌 숫자를 보면 2012년 해당 연령대에 학교 등교를 하지 않은 어린이가 무려 133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단연 제일 많거니와 2000년 조사 때보다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향상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 부문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 대비 취약자 비율이
2000년에 50%에서 2012년 76%로 상승했고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청소년 숫자도 기존의 35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부문에서는 확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00년에는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 모두에서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8명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초등교육에서는 동일한 비율, 그리고 중등교육에서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103명으로 오히려 뒤바뀐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세한 숫자들이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부존자원 못지않은 경쟁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인구 규모입니다. 하지만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하루 만에 8.7원 올랐습니다. 하루 사이 변동폭 치고는 다소 큰 편이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당일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달러화 매수를 꼽았습니다. 한 기업이 배당금 송금을 위한 외환 매매 규모가 국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 중에는 SCM, 즉 글로벌 공급망 관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을 집중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그룹 차원의 SCM 관리를 도입하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경영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계 제조업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바람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원인 오제카가 지난 16일 MOU를 체결하고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의 금융 발전과 글로벌 역량 향상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